탄핵을 당연히 해야죠. 탄핵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했잖아요. 그냥 나는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한번 포옹하고 잘못했습니다 서로 하고 어차피 한 팀이잖아요. 우리나라잖아. 좌파와 우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 정신 차려 우리 다 한 팀이야. 근데 그게 절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사실 저는 정치가 많이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 영역이 너무 비대해. 정치 과잉이야 대한민국은. 광화문 가면 머리가 아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 정책, 정치 토크, PPP. 오늘 게스트는 밴드 양반들의 보컬이시자 글을 쓰는 작가시자 또 사회운동을 하고 계시는 전범선님을 모셨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람, 정치, 정책이었군요. 사람, 정책, 정치. 사람, 순서가 정책, 있어요, 정치. 나름. 정책이 정치보다 먼저다. 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먼저네요. 맞아요. 바로 캐치하시네. 순서가 중요하죠. PPP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원래 PPP는 정책 중심의 정치 채널을 표방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정치가 혼란하고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뭐 정책이고 나발이고 뭐 해결되는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범선님이랑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칼럼을 쓰셨었잖아요. 그래서 칼럼 보면서 저 원래 칼럼 독자였었는데 칼럼 보면서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제 칼럼 안 쓰셔가지고 칼럼을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랑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계기는 제가 어디서 공연을 하려고 이제 저희 작년에 나온 1집 음반 Hymns from the Dragon Lake라는 음반 홍보차 이제 공연을 추진을 하다가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아주 훌륭한 공연장이 있는데 잘 얘기가 신부진에서 됐는데 그 위로 올라가니까 전범선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이라서 안 된다. 그 공연을 여기는 정치적인 뮤지션은 공연할 수가 없다. 그게 뭐 좌든 우든 속된 말로 까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저는 좀 익숙한데 저를 제외한 다른 4명의 저희 멤버들 양반들은 사실 뭐 딱히 이렇게 정치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만 해도 사실 기존의 어떤 그 진보 보수 좌우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 전 둘 다 싫고 둘 다 좋거든요. 좋다는 말이 웃길 수 있지만 둘 다 싫어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고 둘 다 사람이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전 잘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칼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쓰는 게 이제 뭐 동물, 기후, 뭐 생태, 뭐 여성 뭐 이런 이제 딱히 뭐 어차피 양당에서 다 안 얘기하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겨레에 칼럼을 쓴다. 그래서 까인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안 쓴다는 건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그것이 무시할 수 없었던 이제 원인이었던 건 맞고요. 어쨌든 저는 양반들로서 이제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양반들의 또 생계가 걸린 일인데 저로 인하여 이렇게 누를 끼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애초에 그만 쓰고 싶었어요. 최근에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SPNS라는 채널에서 친구들과 같이 몇 번 해보다가 그럼 한 본격적으로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역사 팟캐스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아마 곧 나올 건데요.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텍스트 매체의 시대는 갔다. 아무리 내가 책방을 하고 출판사를 했었고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도
뭐 이 비디오 매체의 힘을 뭐 비할 수가 없고, 내가 워낙 임팩트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서 내란 일으키는 것까지 보니까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의 팟캐스트 채널을 이제 준비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칼럼을 그만 쓰기로 했죠. 원래 그 칼럼 이름이 뭐 전범선의 풀무질이었잖아요. 예. 풀무질은 원래는 풀무질은 책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책방이에요. 책방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풀무질 이름을 따서 뭘 하나요? 아니면 그런 구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풀무질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 이제 성대학 인문사회과학 서점으로 86년도에 시작된 서점이고, 제가 5번째 주인인데, 애초에 시작부터 뭐 책을 파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고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저희 시대에 맞춰서 이어가려고 했을 때, 저는 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팟캐스트를 할 때가 아닌가. 뒤늦게라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라서도. 계엄 딱 터지고 나서 칼럼에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끝없는 탄핵보다는 그 개헌이 답이다. 근데 저도 그 시점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탄핵을 바로 떠오르진 않고 이건 무조건 개헌해야겠다. 개헌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마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개헌이 답이다라는 문장을 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탄핵을 당연히 해야죠.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했잖아요. 저는 제가 뮤지션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던 계기가 그 2016년에 광화문 민중총궐기에서 그 공연을 했을 때 엄청나게 저한테 큰 충격이자 전환점이었어요. 제 삶에서. 역사의 한 장면에 들어가 있었던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사회와 나라와 하나가 된, 그때 노래가 냈던 게 그러니까 혁명가였나요? 네, 혁명가라는 음반을 냈었고, 그걸로 이제 광화문에서 공연도 네,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실제 어쨌든 촛불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이 민주화의 연장전이 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보를 믿었습니다. 진보주의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보수주의자인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진보 보수의 이분법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확신이 드는데, 그냥 윤석열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 라는 이제 주장이었죠. 개헌? 잘못됐다. 근데 민주당이 그 전에 하는 꼬라지 보면 나는 그것도 이해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니 그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데 뭐 안 하고 백이냐 탄핵을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나 그런 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잘못 따지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탄핵은 뭐 어차피 이제 헌재 뭐 하고 있고, 그냥 사법기관에서 또 이제 내란죄 이건 또 판단할 거고, 거기에 맡겨놓고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양쪽 다 그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된 이유가 뭔지. 그래서 결국 말씀하셨던 탄핵돼도 이 상태면은 나중에 또 제2의 윤석열 나올 수 있고, 그게 어느 당이든 간에 그걸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의 대화의 어떤 시작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이 지향하는 가치나 사회상이랑 별개로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또 선출까지 되고, 선출된 이후에 또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시스템,
OS가 운영 체제가 결국에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시스템 자체를 변호사들이 만들었거든요. 프랑스 혁명을 이끈, 미국 혁명을 이끈 지금의 이제 근대 산업 문명을 만든 장본인들이 변호사들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뭐 존 애덤스, 미국 혁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 방통,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변호사거든요. 변호사들이 만든 시스템을 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만든 룰에서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국회 안에서 양쪽에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 지금 게임의 룰 운영 체제 자체가 법조인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법조인이 만든 게임은 근본적으로 법조인의 직업 특성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법조인의 직업 특성이 뭐죠?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내 편, 너 편 나누고 피고랑 이거 나누고 그 다음에 내 편이 잘못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핑계대는 거. 그 다음에 묘하네 이거. 그렇잖아요. 아니 로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김현장이든 뭐 태평양이든 하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잘못 안 했다고 실드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체제 혹은 저는 문명 우리가 서양 근대 문명이라고 저는 부르는 서구 근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개인들을 유도해요. 이 사태가 벌어진 거는 이 근본적인 이 근대 문명사의 패러다임이 변호사들의 어떤 속성, 그러니까 나누는 거, 너 편, 내 편, 너와 나를 나누고 좌우 진보 좌우 보수 나뉘고 이렇게 이분법이다. 무조건 이분법 나눠서 법원 구조가 보시면은 지금도 법원 구조 보시면 국회 구조랑 똑같잖아요. 좌우로 나눠가지고 피고 원고 나눠가지고 서로 말로 싸워요. 이성으로. 근데 나는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한번 포옹하고 잘못했습니다 서로 하고 왜냐면 어차피 한 팀이잖아요. 우리나라잖아. 근데 그게 절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제가 콜롬비아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저는 꿈이 원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역사학부를 공부했더니 역사학을 공부했던 이유는 로스쿨 가기 위해서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프리로로서 역사학을 많이 하니까 미국에서는. 로스쿨 합격해서 저는 콜롬비아 가서 국제법을 공부해서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난 기여하는 게 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서 법무부 인권정책과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장관님이 황교안 장관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가서 면접을 볼 때 이런 상태였어요. 제가 동남아에서 배낭여행을 하고 온 상태여서 수염이 길고 장발이었어요. 인권정책과잖아요. 갔더니 막 이제 저의 이제 뭐 과장님이랑 사무관님이랑 이런 분들이 너무 좋다. 뭐 다 이제 이게 뭐 서류상으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이 수염이랑 이 머리를 장발을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그래서 저는 듣다가 합격 전화 원래만 이렇게 면접 끝나고 합격하면 전화가 온다 그랬거든요. 제가 집 가는 지하철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바로? 네. 그래서 다 됐나 보다. 전화 받았는데 이제 범선 씨 다 좋은데 혹시 수염과 머리를 정리하실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아니 거의 대한민국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아니시냐. 내가 다 큰 성인인데 뭐 군대도 아니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장관님이 보실까봐 황교안 장관이? 황교안 당시 장관님께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나의 모습을 보면은 불호령이 떨어질 거다.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떤 조직이기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가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법조인의 어떤 세상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6개월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동안 뭐 회식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다 어쨌든 거기 뭐 사시 출신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계시고 법무부 다른 이제 직원들 분위기도 과천청사에서 이제 보면서 와 진짜 법조계 나랑 진짜 아예 안 맞는다. 제가 당시에 채식도 하니까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 채식했죠. 근데 이제 회식을 가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턴 나부랭이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것도 사실 인권 정책관인데 뭐 내가 안 먹을 정도의 권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좀 코미디네. 코미디죠. 근데 이제 법조계라는 조직이 아시겠지만 군대 조직보다 훨씬 보수적이 훨씬 위계적입니다. 특히 사시 출신의 이 법조계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핵심은 윤석열을 조국으로 바꾸든 이재명으로 바꾸든 한동훈으로 바꾸든 아무 소용 없다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61명이 법조인이거든요. 5분의 1이 법조인이잖아요. 미국, 프랑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법조인 혹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의도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난 진짜 그분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 직업 생태계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그런 세계관에 갇힐 수 있어요. 근데 법조인은 어떤 식으로든 그게 황교안 뭐 대표든 전 장관이든 전 대표든 뭐 누가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법조인으로 30년, 20, 30년 일을 하다 보면은 직업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저도 음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음악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배우지 못했을 많은 진리들을 느꼈고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직업을 천하게 여기냐는 사회의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저는 그 가치의 어떤 배치 자체가 쉽게 말해서 머리 똑똑해가지고 말빨로 다른 사람들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짓누르고 이기고 자기 잘못한 거 변명하고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해주고 사회가 반대로 그러지 않고 겸허하게 알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런 직업을 우리가 장려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과연 구조인가? 이해했어. 거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확 이해했어.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랑 근데 같은 얘기인데 이게 더 시작점이야. 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양당 구도가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고 그게 이제 이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패러다임에 그렇게 만들어진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냥 이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우리는 다 거기에 그냥 길들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고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는 정치 문화를 가져서 지지하는 정당 외에는 적인 거지. 그렇죠. 타협할 명절에 수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말은. 맞아. 그 양쪽으로 완전 갈려가지고 있는 정치가 그거의 아주 극단적인 결과물이 윤석열과 계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뀌지 않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생겨난 정치 시스템 그리고 정치 문화 이게 그냥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그거를 이제 새롭게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때야 되며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는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거는 둘이서 오고 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논쟁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리가 나온다. 우리 안에 진리가 당장 그 진리를 몰라서 진리 탐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얘기한 거 너가 반박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뭔가 새로운 정반합으로 진리가 창출이 된다. 이게 변증법이거든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어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아닌 어떤 그 미래의 어딘가, 나보다 어떤 높은 어딘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그게 진보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그 성장이라는 거는 뭐 그 어떤 물질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인구도 많아져야 되고 도시도 커져야 되고 풍요로 물리적으로 물건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기본 저의 전체는 지구라는 우리 모두의 집은 유한한 집인데 지금 식구가 벌써 80억 명이잖아요. 지구의 적정 생태 인구는 20억이에요. 근데 이미 100년 전에 20억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3명이 살아야 되는 집에 갑자기 12명이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만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지고 팽창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성장과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이제 환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아직도 화성을 그렇게 목매달고 있는 겁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화성이라고는 새로운 신대륙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명의 전제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류 전체로서, 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인구도 이제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숙하고 숙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발효하듯이. 된장을 이렇게 잘 항아리 속에 뭐 된장이 어디 가야지 이게 맛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맛있어질 수 있는 명상하듯이 뭐 이렇게 많이 해야지 우리가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조건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사실 무한히 물질이 많아지는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GDP라는 개념 자체에 목매다는 순간 이 나라와 문명에는 미래가 없어요. 계속 성장과 진보를 전제로 깔고서 이제 나와 너를 나누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들이 정복자가 뭔가를 바꾸는 거기에 근본적인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의 변화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 역사의 변화의 논리가 무엇인가, 변증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태극기를 봐요. 그래서 그 칼럼에 태극의 정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고. 그렇죠. 이 태극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이. 왜냐하면 태극은 뭔가요? 음이 깊어지면 양이 되고 양이 깊어지면 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변증법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는 극과 극이 통할 수 없어. 극과 극은 투쟁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음양론에서는 극과 극은 아름답게 통하는 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성장을 상정한 그 변증법의 논리가 없어져야 되니까 성장을 상정하지 않는 그 어우러지는 어떤 태극의 형상을 닮아 있는 정치 문화와 정치 그 구조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이제 성장 어려워. 성숙의 단계로 가자. 성숙의 단계로 가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둘로 나눠져 있는 그 양분된 것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가르고 싸웠던 게 18세기 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건데 그 시대에는 근데 그게 유효하다는 거죠. 성장 논리로는 너무 유효한 논리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고 음식 먹는 걸 해결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추울 때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 할 때 너무 좋지. 그리고 그거 이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서양이 250년 동안 한 거를 우리는 거의 3, 40년 만에 이뤘어요. 너무 대단한 거야. 민주화를 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지구적으로 필요한 게 한 살림 한 식구라는 이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남한과 북한이 좌파와 우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 야 정신 차려 우리 다 한 팀이야. 아무리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얘랑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잖아. 얘랑 전우조야. 그럼 어떻게든 내가 얘랑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전우조가 돼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양당 대표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국가 지도자의 의무인데 서로를 처단하고 척결하고 규탄하고 처벌하고 청산하고 이러고 그 만화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오케이. 이거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거. 이제 그만 싸우자. 그거 다 죽는다. 진짜 다 죽어. 그러다가 진짜. 기후위기 때문에 죽든지 인공지능 때문에 죽든지 핵전쟁이 나서 죽든지 다 죽게 생겼다. 아니 진짜 싸워가지고 해결한 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정치에. 그러니까 진짜 그만해야 돼 싸우는 거. 아니 또 근데 민주화 운동 하셨던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싸워서 쟁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도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땐 그게 필요했고 그게 필요했죠. 맞는 일이었고 말했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싸우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된다. 성숙하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방법이랑 그 생각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건 싫건.
지속 가능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으로만 나누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 약간 난 요렇게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맞아요. 얼추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게 핵심이고, 이제, 이 얘기가 조금은 관념적으로 들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내 채널에서는 좀 관념적인 얘기도 하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까지 나가는 게 이제 내 채널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는 일단 성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자. 이거는 조금 인식적인 측면인 거고, 그걸 사람들이 머릿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는 내가 보기에는 양쪽으로,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 아니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문제의식이랑 맞닿는 건 사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당 구도거든요. 여러 당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 국힘 이렇게 양당 구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당제잖아요. 그 두 당 말고도 정책성이 확실하고 지지 기반이 탄탄한 여러 정당들이 있어야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서로 이제 연합하면서 그래도 양쪽으로 나눈 것보다는 좀 더 어우러지고 다양한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당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 너무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유럽식, 흔히 말하는 뭐 독일식 다당제가 답이라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정치가 많이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의 영역이 너무 비대해. 정치 과잉이야, 대한민국은. 광화문 가면 머리가 아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의 자치의 영역을 키워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실제 물리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밥을 먹고 사람들 만나고 뭐 주민센터 가서 요가를 하고 헬스장 가서 뭐 하고 공동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 삶의 영역의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삶이 너무 붕괴되었고, 그게 지나치게 수도 집중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광화문에 집중적으로 과몰입돼 있고, TV에서도 그 얘기만 하고 그게 마치 나의 그 생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과몰입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 정치 영역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정치 영역에서 아무 다당제가 생겨서 거기서 많은 당들끼리 더 싸운다고 해도 실제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제가 보는 정치는 그 나라의 수도에 모여서,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두 팀으로 편가른 다음에 서로 목소리로 싸우고, 그게 정치라고 보는 거죠. 난 두 개가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자치구조라는 게 지역에 있어도 이걸 국가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 윗단의 어떤 테두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자치의 역할이 커지면 뭐 권력이 좀 분산되겠지만, 이 중앙에서의 정치도 분명히 나아져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양당제를 개혁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게 다당제로 지금 뭐 개헌을 해서 다당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 하에서는 저 어르신들이 절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양당제 타파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또 하나의 군수정당을 만드는 거는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 노력들이 많았지만 실패로 드러났고, 그건 그들이 뭐 노력 안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기성 양당제가 너무 공고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정당들의 어떤 생리를 보면은 그냥 대충 하다가 다음 총선 될 때쯤에 갑자기 이름 바꾸고, 갑자기 뜨는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뜨는 인물 하나 넣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일사불란하게 모인 다음에 뭐 이름 바꾸고 색깔 좀 바꾸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방자치에서 그 지선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진짜 살림은 지방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정쟁에서 그 여의도에서 이거 하는 데서 살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림하는 사람들, 진짜 지역에서 국민들을 복지를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지방 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분들도 다 당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올라오는 구조가 돼야지 이게 진짜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살림꾼 같은 정치인들이 탄생을 하지. 갑자기 검사하다, 갑자기 뭐 CEO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러면은 막상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해야 될 건 살림인데, 그들이 해야 될 건 행정인데, 그걸 못 해본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 생각이나 이 관점에 반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난 아직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을 수 있고, 중앙에서의 정치도 나아져야 되는 영역이 있고, 거기서도 충분한 그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나는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다당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군소정당에 나오는 거를 저는 좋은 다당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를 상정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기대하는 건, 정말 우리 뭐 새로운 세대가, 아니면 새로운 그 그룹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진짜 왕따시만한 정당이 빡 하고 나타나서 뭔가 이 생태계를, 매기 같은 것이, 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나오는 다당제를 바라는 건데, 나는 근데 그게 나오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어요. 그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 확신할 수 있는 건 양당제보단 낫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지금 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성장만 추구하는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인 거고, 나는 그거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다당제를 꿈꿔서 기대하는 거는, 원래 새로운 당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던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거를 또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꼼수를 써가지고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버렸고, 저번에 또 그 진영 싸움 하다가 못한 거잖아요. 나는 그거를 제대로 한번 해서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나는 그거를 한번 봐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번엔 안 되더라도 한두 번 선거하면 그 슈퍼루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나는 아직은 있는데 되게 회의적이네. 아니 그게 나오더라도 결국엔 다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다시 회귀할 거다. 되겠죠. 예. 그게 저는 저도 어떤 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새로운 막강한 세력이 새로운 창당을 해서 지금 양당제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그 일으키는 변화가 그 새로 생긴 그 세 번째 당이 제1당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 국회로 대변되는 이 근대 문명의 이 정치라는 거에 대한 과잉 몰입과 과대표를 대폭 줄여서, 정치도 필요는 하죠. 근데 저는 앞으로는 그 근대 국가 레벨, 중앙 정치 레벨, 중앙 집권 레벨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 군대, 그러니까 안보, 그 다음에 뭐 사실 복지도 자체 레벨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진짜 복지는 사실 뭐 대부분의 교육 또 자체 레벨, 우리가 다 무슨 근대 교육 받듯이 국민학교 받듯이 다 일관된 걸로 똑같이 교육 받을 필요 없다고. 같은 교과서로 다 해야 되고 뭐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이럴 필요 없고, 교육도 자체 레벨이야. 그리고 뭐 수도, 전기 뭐 이런 거, 이것도 사실 태양광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치 레벨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또 뭐 있어, 뭐. 결국에는 군대랑 경찰이랑 뭐 이런 것만 그 정치 레벨에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인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자치 레벨로 오되, 또 더 중요한 것들, 지구의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들은 초국가적인 레벨로 우리가 또 위임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설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자치의 레벨이 있고 중앙 단위에서 그 정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사안을 이 중앙에서 다 하니까 이건 새로운 게 생겨봤자 어차피. 제왕도 대통령제가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자치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은 자치 레벨에서 정치를 하고, 네. 뭐 중앙에서 할 것들은 따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다. 그거에 알맞은 사안들이 있다. 이 그렇죠.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민주화라는 거죠.
우리 완전히 이해했어. 자치가 진짜 그냥 마을 주민들이 아 이거를 굳이 여의도에서 그렇게 여의도에서 해결이라고 되면 모르겠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 지역자치 얘기를 우리 그때 만났을 때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조금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그 게임 듣는 것 같았어 나는. 근데 내가 와서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에서 지금 제도로서 있는 나라들을 좀 봤어요. 뭐가 있을까? 아 궁금하네요. 저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이게 딱 들어맞는 예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연방국가도 그렇긴 한데 나는 그것보다 더 좀 와닿았던 거는 스위스도 네. 그 연방국가인데 그 칸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들을. 그 스위스가 내가 좀 찾아온 게 있는데 26개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칸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취리, 베른 이런 게 칸톤이에요. 그 칸톤마다 다 조세가 다르고 헌법도 다 달라. 그 헌법, 정부, 의회, 법원을 다 각자 각 칸톤이 보유하고 있고 그 나라마다 교육제도가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제도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아니라 칸톤마다 조세율도 다르고 대학교 등록금도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얘기했던 그런 것의 어떤 한 형태지 않을까. 지역자치, 지방자치. 그 취리는 인구가 155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강원도가 150만이죠.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뭐 인구 사이즈로만 봤을 때 이게 진짜 가능할 수 있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 했던 거죠. 그리고 요새 인구가 많이 이제 지방에 줄기 때문에 그 지방의 도시 지자체들끼리 통폐합을 많이 해요. 몇십 개 정도의 시단위, 뭐 특례시, 특별시 뭐 요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리그룹핑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들마다 다 특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어차피 지금 다 노마드들이니까 우리 디지털 원주민 세대잖아요. MZ는 디지털 원주민들은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디지털 유목민이야.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살다가 이 동네 살다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안동에 가서 살아. 안동은 거기는 뭐 하회마을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마특구, 햄프 산업 특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기는 뭐 그 경북 신도시가 너무 잘 돼 있고 뭐 그런 데 살다가 좋아. 근데 또 갑자기 난 제주도 가서 요가나 할래.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되게 다양성이 보장되는 근데 거기 가면 또 거기에 이제 그 뭐 법이나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전 그런 좀 상상을 해요. 지역자치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인재를 거점으로 동물권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는 비건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구 남면 신월리에 비건 청년 마을 만드는 사업을 행안부랑 같이 하고 있는데 행안부랑 같이 해요? 네, 저희가 행안부에서 가장 이제 우수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역재생에 뭐 아직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 그 동물해방 물결 그 활동가들이 8명 이상 지금 전입을 했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마을이. 그런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비건 청년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고 청년 임대주택도 만들고 거기에 뭐 마을 축제도 만들고 지역자치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저도 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바고 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 대규모의 엑소더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서 떠나서 지방으로 가는 뭐 우리 흔히 근데 뭐 반드시 막 다 지방에서 정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도 3촌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도시와 지역의 그 삶이 저는 그 어느 정도 분배가 돼 있을 때 매주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서울에 살더라도 내가 제2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는 뭐 교통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굳이 막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인제만 해도 1시간 반이면 가요. 서울에서. 충분히 평일에는 서울에서 있다가 주말에는 인제 가서 뭐 쉴 수도 있고 반대로 인제에서 뭐 평일에 있다가 주말에 서울 가서 놀 수도 있고 이런 삶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고속철도가 이제 지역에도 많이 뚫렸기 때문에 이런 유목적인 삶이 가능하다.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별로 뭐 복지를 만들거나 뭐 법을 만들거나 규율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데 근데 그 매력이 지역 발전,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방으로 가게끔 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서울에 살면서 도저히 내가 원하는 사회상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전라남도 쪽 가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사회 규범이 있어. 법이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살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울에서는 동성혼이 안 돼. 근데 막 거기서는 동성혼 인정해주겠대. 그런 그 공동체가 그 규를 만들었어. 난 거기 가서 살 거,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살 거라고 봐요. 거기서 또 삶의 터전을 만들 거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올 거예요. 이미 지방에 가면은 뭐 다문화 가정들이 엄청 많고 그 지역 재생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어떤 뭐 이렇게 비자 혜택 외국인들한테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구조가 지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뭐 다문화 정책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노인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정책들이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노인들이 많이 가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있으면 노인들이 또 갈 요인이 생기는 거고 또 거기 안에 노인만 있으면 안 되니까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뭐 청년들한테 어떤 조세 혜택이 있는 지역이 또 해놓으면 좋아도 그러니까 이런 되게 유동적인 게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일자리가 다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칼럼 중에서 되게 이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중주소? 네네.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중국적도 잘 안 돼, 군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이중국적은 원리상으로, 이론상으로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중국적은 되는데 왜 이중주소는 안 되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저는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정체성으로. 춘천이 고향이고 횡성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인제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비군 때문에 제가 원래 인제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예비군이 계속 양양으로 나오는 거야. 난 해방촌이랑 인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도저히 인제군 저희 그 예비군 중대장님이 너무 골치 아프다. 맨날 제가 못 가니까 예비군 하는 동안은 다시 용산구로 해라. 다시 용산구로 해서 서울 시민이 됐어요. 근데 억울한 거야. 난 강원도 사람인데 서울에 와 있는 강원도 사람이고 실제 인제에서 마을 만들기 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서울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내가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사람이자 서울 사람이고 싶은데 그리고 지역재생을 또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가능하게 해줘서 이게 세금 문제거든요. 지방세를 내가 서울에 낼 거냐 그 강원도에 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걸 푸는 숙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난 필요하다는 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일본에서는 이미 뭐 관계인구?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말에서는 저희끼리라도 그걸 좀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나도 내가 만약에 나중에 서울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지역에 내 주소를 두고 지역자치에 참여하면서 내가 나중에 저기서 살아갈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회상을 만들 수 있게 지역자치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넘어가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맞아요.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 좋아요. 어쨌든 서울에서는 내가 아무리 서울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해방촌에 지금 평당 1억인데 내가 언제 내 집 마련하겠어요. 근데 인제구는 지금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현실적인 미래가 그려지거든. 그리고 나 혼자 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나의 공동체, 같은 취향과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 뭐 인제 같은 경우는 비건, 뭐 예술가 활동가들 같이 가면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거든. 이런 식으로 뭐 비건뿐만 아니라 뭐 요가하는 사람들, 뭐 명상하는 사람들, 등산 좋아하는 사람,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 좋아하는 사람, 미술 좋아하는 사람, 꼭 이미 지역에서 그렇게 특화를 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고, 그거를 어떤 그 지자체 그 예산도 꽤 있어요. 지자체 예산이 커요. 지자체 예산과 이런 청년, 근데 다 콘텐츠가 없어. 기획력이 뭐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은 하드웨어만 하고 싶어 하시고 하드웨어만 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서울에서 이주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기획력 있는 청년들 가가지고 합심해서 하면은 이게 청년들이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빨려 들어가고 이용당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물론 지방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방에는 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대우를 받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자 틈이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길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요 얘기하면서 진짜.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유권자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뭔가 이렇게 선택하거나 관심을 둬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활동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일단 지역 자치위원회들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이제 해방촌만 해도 용산 이가동에 자치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한 유관기관이에요. 정부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방자치가 좀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아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행정학과 다닐 때. 네,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서울 사는 청년들도 주민센터 가면은 물론 이게 되게 처음에 가면은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근데 가면은 청년들이 가면은 진짜 반겨주세요. 왜냐면 청년들이 안 오거든. 관심이 없어. 근데 거기서 나름 이제 그 인풋을 주고 참여를 하면은 꽤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요새 해방촌에서 어떤 거를 꿈꾸냐면은 주민센터 헬스장 할인. 청년 회원이면. 그 청년회를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해방촌 청년회가 없었어요. 근데 해방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르겠다. 아무튼 거의 드물게 20대가 60대보다 많은 동네예요. 정말 신기하죠. 해방촌이 힙해서 청년이 많아요. 우리 마을에 해방촌에 자치센터가 되게 좋더라고, 시설이. 근데 돈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놨어. 근데 안 써, 아무도. 빈 공간이 있어요? 비공간. 새마을 어머니에서 김장하실 때만 쓴대. 그래서 그거를 뭔가 청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뭐 마을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제안을 드리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헬스장도 주민센터 헬스장 너무 좋아. 근데 청년들은 좀 깎아주거나 뭐 주차장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삶에서 진짜 제안을 해봤어요? 제안하고 있고 실제 그게 많이 지금 교류가 되고 있어요. 예. 아, 진짜? 그리고 마을 축제 만든 예산도 이번에 용산구청에서 또 작년보다 훨씬 많이 지원해 주셔서 청년들이 더 참여해서 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런 정보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는 것도 좀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하다. 당장에 빠르게. 그렇죠. 예. 왜냐 아무도 안 하니까. 사실 우리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 자치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실제 우리가 참여해서 자치위원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를 한다는 게 정치하면은 여의도로 가가지고 뭐 비례대표 어떻게든 공천 받아가지고 들어갈 생각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직접 다니면서 우리 동에서 자치위원, 우리 구에서 자치위원 하면서 거기 조례 바꾸고 실제 내 주민센터, 내 뭐 마을에서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것도 제안 드리냐면은 해방촌의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 달동네라서 아파트처럼 이게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어요. 길에다 버려 사람들이 다. 그럼 바닥에 막 음식물 쓰레기 퍼지고 막 그 쓰레기 엄청 많이 나와. 다 1인 가정들이고 맨날 배달 음식 시키고 이러니까. 근데 주말에는 쓰레기를 또 안 치워요. 토요일에는. 근데 그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제일 많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마을 축제할 때 구청장님 오셨을 때 얘기했더니 원래는 일요일도 그니까 정확히 뭐였더라? 하루를 더 수고하는 걸 바꿔주시겠다. 뭐 이게 엄청 큰 변화거든요. 내 삶에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이 되냐 윤석열이 되냐보다 중요한 변화야. 나한테는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없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보도블록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치단위에서 참여해서 바꾸고 훨씬 실효성이 있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걸 하기에도 이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꽤나 잘 돼 있다. 더 물론 개선 여지가 있지만. 아, 근데 들으면서, 그게 내가,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근데 내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별로 없긴 하지.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 지역자치 단위에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그 이슈들이 많다. 복지도 내가 관여할 수 있고, 교육제도 관여할 수 있고, 그 자치 영역 내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렇다면 나는 되게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참여는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유인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뭐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이거 지방자치가 다 그렇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저는 해방촌 상인회 일을 하면서 용산 이가동 자치위원회 뭐 우리 마을 축제 하러 가면은 정당이 없어요. 좌우가 없어. 다들 어쨌든 뭐 자기 뭐 성향 다르고 뭐 당연히 뭐 사람들이 모이면은 싸우는 일 생기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을이 재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을이 그래도 화목하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 레벨만 가면은 다 우리나라인데 졸라 싸워.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해방촌에서는 물론 또 막 엄청 거기 가서 내가 막 그렇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나도 그냥 이렇게 뭐 임원으로 돼 있긴 하지만 회장님이 다 하시고 부회장님 다 하시고 하지만 그 저도 이렇게 여력이 될 때만큼 참여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1년 했는데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다. 꽤 그래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냥 그거 하면서 마을에서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되잖아. 이장님 스타일이네. 아니 그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게 난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나 점점 얘기할수록 설득이 재밌어요. 그냥 그러면서 공동체가 뭔가 회복되는 그 느낌이 드니까 그게 참 좋고 그게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길 가는 사람마다 쟤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거가 우리 편인가 저 편인가 이거가 되는 게 되게 나는 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정치에 우리 세대는 솔직히 이게 효용감이 없으니까 무관심과 혐오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는 있고 우리가 겪는 답답함이나 어려움은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 그게 이제 나아지긴 해야 되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건 디폴트고 그 구조 안에서 잘 대응하고 알아서 잘 대응하고 극복하면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게 아쉽고. 저는 그거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정치라는 그러니까 그 근대 문명 서양 근대 문명의 각 그 패러다임 위에서 작동하는 이 정치라는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라는 증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의도라는 그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그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특수한 건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올려가면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서 나오는 도출되는 결론이 내 삶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삶에서의 온전함과 내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서 연장되는 이 지금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한가? 이거를 국가한테 의존할 것인가? 사실 복지국가라는 전제는 국가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 개인의 복리 후생을 책임진다 라는 건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필요하고 어디서부터는 내 마을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 개인 단위에서 해야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논의는 지금 여기다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의를
5천만의 각자의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이거를 여의도 하라는 한 지역에서 그 300명이 모여서 결정하게 두는 게 과연 맞냐? 최대한 다양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은 세종에서 모여서 거기서 나름대로 살림 꾸리고 예술가들은 어디서 살림 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다양하게 있는 게 좋지 않나? 각자 잘 대응해서 살아가고 마음 챙기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내가 지금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기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배제시켜 놓고 생각해 버리면 그냥 나의 역량으로만 혹은 그냥 내 마음 먹기, 내 마음의 태도 이걸로만 그냥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게 나는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되게. 분명히 사회구조적으로 문제는 있긴 있는데 내가 아까 그 자치 얘기 듣고 나서 막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찾아보면서 되게 좀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걸 한 번 좀 구체화하고 그 다음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만약에 이런 사회가 지금은 뭐 그려지진 않는데 10년 뒤에 그걸 바래, 막 이루어지길 바래. 그런 지역 자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내가 바라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선거일 테고 지금 우리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럼 그 선거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선거 2번밖에 없는데 상상해버릇하고 그걸 구체화해버릇하는 노력을 하고 그 선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되게 고심해서 내가 바라는 그 사회상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지지하고 선출시켜서 그 사회를 만들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 되게 중요한 일이 한 번이 되게 중요하겠다. 나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그냥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가서 뭘 한다든지 내가 바라는 사회를 자꾸 상상해버릇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어요. 행정 뭐 정책 단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고민이 그렇게 깊진 않으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그 서양 근대 문명, 서구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18세기 말 대서양에서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유효기간이 끝났고 그 다음 시스템, 다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는 동북아에서 나올 것인데 특히 한국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들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그렇다고 뭐 다 뭐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니까 제 나름의 입장에서 그냥 먼 산에 안개를 걷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있는 거죠. 변증법 대신 은항의 조화, 태극. 그 다음에 정치 보다도 자치가 중요하다. 자치와 이제 글로벌적인 통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일원론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고기가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동물을 죽이는 게 좋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가 충돌하기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되는 거죠.